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멘토님. 예. 칭찬에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칭찬에 이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예. 김용준 멘토님 옷을 보면서, 옷이 참 멋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옷을 고르시는 감각이 탁월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칭찬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칭찬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멘토님,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멋있어 고맙습니다. 보이십니다. 예. 웃고 계시네요. 예. 칭찬 역시 고래도. 예.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도 칭찬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짤막한 기사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내수주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와 SM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기사들, 그리고 동부그룹주가 신용등급 하향에 무더기 약세를 보였다는 요 기사들이 좀 눈에 띄네요. 코스피는 오늘 연기금의 어떤 강한 매수, 즉 구원투수죠. 이 연기금이 강한 매수를 하면서 좀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여전히 좀 힘이 약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좀 극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코스닥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했던 전문가들이 코스피가 최근에 또 올라오니까 또 코스피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코스닥 쪽으로 또 갈아타야 된다. 이러다가 오늘 또 코스피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심지구준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김용준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라고 하세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을 지내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소형주 투매, 투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분명히 투매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의 약진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그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일 때 대형주들이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몇 가지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표 호전이다. 결국 이제 그 미국 유럽, 중국 PMI 지수 개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제 지표 회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수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좀 배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지표에 대해서 웬만큼 반영됐다. 그리고 환율 여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는 데다가 연기금이 그 위탁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서 하반기 자금 집행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좀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대형주 쪽에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꾸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형주가 이제 추세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냐는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 파동은 없을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 지내기 굉장히 어렵지만 중소형주 툼에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서라도 던져서 현금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세대 종목군이 지나갔고요. 이제 2세대 종목군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세대 종목군이 나타나기 전에 변곡을 좀 세게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고점 대비로 30%, 40%, 뭐, 심한 경우 50%까지 빠지는데 이게 무슨 변곡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2배, 3배 올라간다라고 하면 변곡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결국 일반인들 물량이 털어지고요. 신용 가볍게 하고, 그 개인들의 어떤 무거웠던 비중들을 좀 낮춰놓으면서, 메이저급들이 다시금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툼에 지금 오히려 적절한 기회에 그 현금이 있다면 재매수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물론 예전에 좋았던 거,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툼에가 한번 진행되면 많이 빠진 걸 뭐부터 사냐면 예전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는 걸 우선적으로 사서 그쪽에 들어가는데 분명한 거는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그래서 미래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있는 쪽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상승 2세대 종목군들이 형성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나치게 하락폭이 그 시장 대비로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은 뭐 분명히 이거 뭐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고리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굳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관점입니다. 제가 왜 자꾸 방송 프로그램마다 흔들리는 매매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금 따라다닌다고 해서 결코 수익이 나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코스피 쪽에 연기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연기금의 매수세는 과연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뭐 연기금은 어쨌든 전체 포트에서 그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쪽이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기금의 그 주식 비중이 높을 거고, 결국 이제 그 연기금 쪽에서 이제 그 투자 재원들,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기금의 자금 규모가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은 어차피 주식 쪽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인다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연기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연기금 애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연기금 애들은 위로 쏘는 애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떨어지는 걸 받고 하방을 잡는 애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연기금 애들이 사는 것보다는 어떤 애들이 사는 게 주식이 올라가냐면 투신이나 외국인 애들이 사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위쪽으로 쳐준다 그러죠.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투신이나 외국인들이고, 특히나 외국인들 쪽에서 한머니 애들이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고, 연기금 애들은 지수의 어떤 방어를 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연기금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은 말 그대로 구원투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발투수로 나와서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방어적 차원에서의 구원투수라는 의미겠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을 봤을 때 물론 종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코스피 시장의 어떤 실적이 지금 아직은 좀 우려에 섞인 단계, 즉 환율과 연관해서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이 오히려 실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즉 개별 종목군 중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의 장을 좀 더 강하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김영준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장이라는 게 뭐 실적이라는 것만 단순하게 그 비교를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실적만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회계사나 이런 애들이 투자를 더 잘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사가 못 보는 그 이외의 다른 그림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어쨌든 간에 좋은 업종이 좋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뒷부분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IT 쪽에 핵심 몇 개들이 또 좋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외에 그 2분기 이후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고요. 지금 실적 좋다고 움직이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그거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냐면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 이쪽에 포인트를 가져야지 지금까지 좋았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면은 결국은 또 한 번 우리가 고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갖고서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걸 좀 찾는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바닥 쪽에서 돌아 나오는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살짝 덧붙이자면 일단은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이어진다라면 그 부분은 또 한번 포장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성장성의 부분에서는 살짝 의구심이 든다. 이런 종목군들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갭을 분명히 메꾸러 들어오는 자리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코스닥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옮겨 타야 된다느니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다 빼야 된다느니 심지어는 코스닥 왜 들어갔냐고 막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1,600억을 날려먹었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스닥에 이제 시가총액이 한 1,600억이 날라갔다고 그 1,600억을 날려먹었다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주도주가 지금 부재하다는 코스닥 여기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은 주도 테마가 떠야 되는 거고요. 거래소가 이제 주도주가 떠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도 테마 쪽에서 봤었을 때는 한 사이클이 크게 돌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 이제 바이오 일부 섹터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놀자주들 이런 것들이 1세대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게임 엔터 그 바이오 일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도 영역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봤던 오스템 임플란트 뷰옥스 이런 것들이 코스닥 1세대 종목군들로 볼 수가 있고요. 엔터 쪽에서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종목들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밀리면 그런 쪽을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이제 주도 테마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2분기 이후 실적이 도는 쪽에서 주도 테마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그 밀리는 쪽에서 우선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코스닥의 주도 테마는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만 갖고도 30-40%짜리가 나올 거고요. 이게 하나의 주도 테마가 형성되면서 낙폭 과대 종목 찾기에 당분간은 좀 편안히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낙폭 과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근데 낙폭 과대라고 해서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회사 가치를 갖고 있는 쪽에서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타났던 쪽은 이쪽은 아마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매물 공백을 피하고. 근데 매물 공백을 피한다는 게 지금 왜 자꾸 더 밀리냐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이죠. 결국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밀어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쓰는 스탁론이라든지 신용 이런 것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거기다 한 번 더 밀어버리면 그것들이 악순환되고 그러면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전체적 무너지면 일반인들 손절매 나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신용, 스탁론 이런 것들이 연결져서 나가는 그런 구조에서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시장은 지금 미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걸 확 반대쪽으로 꺾어서 한 10% 쪽만 들어놓으면 그러한 악생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위에 매물 공백으로 가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각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의 그 코스닥의 주도 테마는 낙폭과대 쪽의 기술적 반등 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상황은 좀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주도주군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주도 섹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의 큰 주도 섹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사물 인터넷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통신 장비, 즉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통신 쪽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이 모바일 D램 쪽,
즉 모바일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D램 쪽의 성장성, 그 다음에 이 자동차와 연계돼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 큰 맥락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과 연관해서 이제 모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관련 홀로그램 공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좀 망라한 이 사물 인터넷 큰 시장에서 먼저 주도주군을 이루어 나갈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매일 아침 방송과 그 다음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얘기 좀 살펴봤고요.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참 이 대형주가 149만 원대 왔다가 다시 130만 원대 밑을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자,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습니다. 왜 이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게 단순한 선물 관계로서 움직이는 것인지 옵션 상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 측면에서는 이번에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병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마치 지주회사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200조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지주회사 만들려면 최소한 지분 20%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40조는 있어야 돼요. 근데 40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주회사 못 만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또 뭐 때문에 종목이 빠졌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 원래 이제 2분기 예상치가 이제 9조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조 8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하니까 뭐냐면 어디까지 나왔냐면 8조 1천억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예상치와 어느 정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급등락이 나타났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결국 그 회사들 모두를 지금 싸잡아서 지금 고생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치게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분명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정말 냉정하게 봐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얘기하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왜 못 가냐. 결국 계속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이 과연 1년에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거냐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화랑기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S커브 이론을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새롭게 성장 엔진을 갈 수 있는 거. 그러한 S커브 이론의 그 신성장 동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냐면 가전업체에서 시작했고요. 반도체 업체에서 한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한번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20조 정도 나오는데 전체 그 영업이익의 70%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또 이러한 어떤 성장 엔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고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화랑기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못 간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 특징 종목으로 꼽아왔던 게 이 자체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어요. 이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이나 이런 걸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 쪽에서 사실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중장기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내보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단순한 목표치가 2분기 한 분기만 나빴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시장 자체의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보시고 삼성전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 박스권이다. 130만 원 깨지면은 사시면 되고요. 140만 원 넘어가면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못 찾아내면 결국은 주가는 서서히 흘러내리는 패턴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365일 저평가 구간을 가지고 가는 회사는 아마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분단 국가의 현실을 벗어난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 자체가 좀 가로막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은 시장은 핑계를 자꾸 댑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핑계를 대고, 올라가고 나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핑계를 대는데요. 금일 이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자금 집행으로 인해서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 조금 전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블릿 PC 쪽에 어떤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금일, 이제 갤럭시 탭 S의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핑계이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오면 또다시 떨어뜨리는, 즉, 선물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그 레버리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현물의 주가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그런 시장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조금 이런, 단기성 한머니 자금에 대한 과세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블 CNC입니다. 화장품 주가, 최근 들어 중국 영향인가요?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 뿐만이 아니고, 코스맥스, 그 다음에 코스맥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리아나, 모든 화장품주들이 한국 화장품까지도,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까지도 최근에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주 부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올라왔던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고 지금 18,000원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바닥권에서 이제 크게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 화장품 쪽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수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반적인 지금 그 샵들을 좀 줄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샵들이 지금 대부분 구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내수 시장의 위축을 갖다가 결국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고요. 거기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쪽 화장품을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쪽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지금 현재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는데 저는 이 화장품 주식이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정상화되고 회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아까 말씀드린 게 향후 코스닥의 전 종목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를 시키면서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지금 18,000원에서부터 2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4,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퍼센테이지로는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30-40% 정도 상승 가볍게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군으로 이제 화장품 종목군으로 묶여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다시금 어떤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화장품 종목군이라기보다는 낙폭 과대 쪽의 연관 종목들에서 약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고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실질적으로 뚫려서 얘네들이 정상 매출. 근데 사실은 화장품 쪽이 중국 쪽을 뚫고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요. 걔네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유통 구조로 가져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 화장품이 들어가갖고 중국 쪽의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커버하기 좀 어렵고요. 그럼 일부 특정 몇몇 도시들 이런 쪽에만 집중화되는 유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던 사례들이 그 광활한 땅의 유통 구조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중국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유통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SOC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SOC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이 투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통 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유통주들이 조금 더 중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화장품주 치킨 게임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본물 쏟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하면서 순이익 구조적인 측면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도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로션 그리고 기초 화장 단계에 이르는 화장 제품까지 남자들 색조까지도 나오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조금 커졌다. 그러나 치킨 게임은 이어지고 있다. 즉 이 부분이 치킨 게임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규모 즉 시장 캐파가 커졌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기의 어떤 부활, 즉, 이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신뢰도를 쌓고 있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 아마 진출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결국은 중국이 살아 돌아와야 대한민국 정치도 살아 돌아올 수 있음을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상승 요인 두 가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중국 주식이 살아 올라와야 되고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와야 된다는 것도 계속 강조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 하이텍인데요. 오늘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그룹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동부 하이텍뿐만 아니라 동부제철, 모든 종목군들, 동부그룹주들이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그룹, 즉, 재무구조를 좀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이 채권단으로 인해서 꺾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포스코에서 뭉쳐서 즉 세트로 사려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 채권단에서 아마 막은 듯이 보입니다. 이 부분 김용준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부그룹 지금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동부그룹 자율적인 어떤 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됐던 몇 개의 그 매각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그 포스코하고 이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뭐 동부그룹 쪽에서 주장하는 가격대는 뭐 한 9천억인데,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6천억도 안 주겠다.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옵션 조항도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동부그룹이 뭔가 그 막판에 그 타결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서 결국 그 워커 쪽, 그러니까 비금융사. 사실은 동부그룹에서 이제 금융사들은 괜찮아요. 특히나 뭐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 몇 개는 괜찮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업체들, 사실 이제 동부가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동부에서 이제 그 반도체 쪽에 투자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재무구조 악화를 내트는데, 오늘 특징주를 동부그룹 전체적인 거에서 동부 하이텍을 선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기에 동부그룹을 망가뜨리는 회사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회사가 알짜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자율화 벽하고 워크아웃이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동부하이텍이 그 몇 군데의 어떤 그 매각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스톱되고 진행되다가 스톱됐는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이제 좀 싼 가격에 그 거두려고 했던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에 대한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동부그룹주 중에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것은, 오늘 하한가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종목이라면 좀 탐내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동부하이텍이 뭐 하는 그 반도체는 뭐 정확하게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다가 종합반도체라고 그러고요. 반도체 설계, 판매, 유통 모든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종합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운드리 업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팹립스 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 설계를 해서 생산 위탁을 맡기는 쪽 그런 쪽을 갖다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좀 있는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팹립스 업체의 괜찮은 규모하고 얘네가 맞아떨어지면은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립스 업체 중에서 규모 좀 큰 데들이 좀 탐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부하이텍 정도는 만약에 낙폭이 많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뭐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에선 분명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일균 멘토님, 이 동부하이텍이요. 네. 어떻게 보면 동부그룹에서 진짜 알짜배기 회사라면 이걸 굳이 매각하려고. 굳이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얘네들이 뭐 어떤 의사를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단이 떠밀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돌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채권단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그룹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 작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낙폭이 오늘 과했습니다.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당분간은 좋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또다시 한번 주가는 들썩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그 밑에 구간인 3,000원이 깨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TK케미칼이 오늘장 손절가인 2,33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8.1%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7일 휴비스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11,750원의 3.1%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실리콘웍스가 오늘장 익절가인 24,000원을 터치하면서 7.2%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컴투스 목표가를 기존 57,000원에서 59,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컴투스가 17.6%로 2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4.4%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2.2%를, 5위는 김선윤 멘토의 광동제약이 12%로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0.7%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6%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동훈 멘토가 63.3%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57.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넥트워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번 코스닥 시장의 좀 급락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영향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TK케미칼의 유일하게 좀 영향을 받았네요. 그런데, TK케미칼도 금일 손절가를 딱 터치하고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 작가님들이 참 냉혹하시네요. 자, 요거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K케미칼인데요. TK케미칼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확대해 가 보자면 결국은 금일 이제 2,310원까지 저가를 내주고 큰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저가를 내주고는 바로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올라왔는데요. 아랫꼬리 다니까 바로 이 올라오고 있는 강한 이평선이죠. 이 62평이 마치 살짝 대였다가 즉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TV를 보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AS는 3시에 증시 큐 여보세를 통해서 자주 질문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시면 제가 끝까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링 업황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핵심 소재, 그리고 특화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속적으로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종목 AS 좀 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NI스틸부터 조금 말씀드려. NI스틸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NI스틸 좀 업황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보신다면 지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동성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의 실적 너무 좋죠. 동성화인텍의 최근 주가 모습을 보신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동성화인텍을 보시더라도 동성홀딩스 지속적인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국큐빅, 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며, S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승폭을 오늘 금일 시장의 어떤 흐름과 관계돼서 많이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급등이 나왔다는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 좀 짧게 해드렸고요. 저희도 좀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 써가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재훈 멘토가 좀 잘 달리고 있으니까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 이제부터 수익률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제가 들고 온 히든카드의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사물 인터넷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 구더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대강 눈치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직접 납품 중인 사물 인터넷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인터넷 설치,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구더스까지 전체적으로 통합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인터넷 기반, 즉 빠른 인터넷 기반의 인터넷 통신망이 재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가 인터넷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가 와이브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인터넷 쪽에서는 LTA, 요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광고에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러면서요. 뭘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병군. 예. 자, 괜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올라오실까봐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이 새로운 네트워킹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 제가 준비해온 히든카드는 바로 S넷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강하게. S넷, 지금 시장의 하락폭과 무관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수 100점짜리 즉,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FMC 구축 사례입니다. 자, 이 FMC가 뭐냐면 Fixed Mobile Convergence라고 해서 이 FMC, 즉,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전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FMC 망을 구축했는데요. AP, 즉, 12,000여 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 벌써, 구축과 더불어서 유지 보수적인 측면을 굳어서가 맡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 유지 보수가 안 된다면 한 번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계속 지속적인 실적을 이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유시 구축 사례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유시 구축의 레퍼런스인데요. 경우입니다. 자, 담양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해외법인, 바이엘, 웅진에너지까지 굉장히 많은 쪽에 지금 유시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 보수를 또 굳어서 해서 하겠죠. 그런다는 것은 계속 안정적 매출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와이브로 YMAX의 구축 사례입니다. 자, 대만하고 사우디 쪽에 대만은 VMAX사의 YMAX망을 구축했고요. 사우디는 모빌리사의 YMAX망을 구축했습니다. 해외로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 메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항사업 인프라 구축인데 인천국제공항의 정보통신 시스템도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구더스에서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인 이제 매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안관제 구축 사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구축을 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 통합 전산센터의 구축 사례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통합 전산센터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정부 쪽에서도 이 동사의 어떤 전산센터 구축을 할 것이고 유지 보수에 대한 측면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 동사에게 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안정적인 매출과 그다음에 새로운 쪽에 신규 매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S넷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분명한 대장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망, 통신장비 쪽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S넷 충분히 매력이 있겠죠. 자, 이 S넷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잡아드렸던 가격대하고 좀 다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S넷을 제가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S넷의 차트인데요. 자,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조정이 적당히 들어왔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 강한 122평이 첫 번째 조우를 했습니다.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자, 이게 완만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 이 가격대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래서 4,270원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한 20원 싼 4,250원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목표가는 6,480원을 잡았는데 바로 전고점대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전고점대 부분을 더 강하게 뚫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목표가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절가 역시 전에하고 똑같이 4,02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0원대의 손절가 충분히 이쪽 구간에서는 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 자, 그 밑으로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봉에서 분명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지대 부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 일봉, 주봉, 월봉을 살펴드렸습니다만 차트로 돈 버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이것 역시 참고사항이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성장성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중심이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의 히든카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의 히든카드 S넷이었습니다.
예. 종목 AS를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휴비스 휴비스는 매도 사인을 좀 드렸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LG에 인수가 되면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갖고 목표가를 좀 높였다가 제가 원래 뭐 익절가 이런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익절가 매도가 나갔다고 그래갖고 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그 목표가를 올리면서 손절가 자체를 좀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가 나갔는데 원래 의견은 이제 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라인을 잡고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좀 없는데요. 일단 실리콘웍스는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리콘웍스라는 거를 먼저 한 가지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LG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가 단순하게 이제 LG 쪽에만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고 애플과 중국 쪽의 납품 구조를 키워가면서 전반적인 이제 어떤 그 회사의 그 규모들이 좀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팹리스 쪽의 어떤 기반 그리고 애플에 대한 기반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LG의 전략이 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리콘웍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그 중국 쪽의 그 대규모 어떤 그 지면식 쪽에 대한 그 발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오토사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 중에서 오토사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오토사에 대한 원천을 갖고 삼성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애플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는 쪽의 것들. 제가 그때 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각각의 반도체가 서로 통신 환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애플 제품 붙어버리고요. 저기 대만업체 부품 붙어버리고 그러면 통신이 서로 돌아도 환경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중앙에 그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야지 이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토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현대차의 이쪽을 납품하면서 이것이 아마 지금 하반기에는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일단은 요번 주 중에 좀 상황을 봐서 이제 인포뱅크는 뺄 겁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상업화까지 가는데 좀 난관이 많죠. 왜냐면 아직 뭐 매출이 안 뜨고 성장성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다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는 합병을 하는데 합병 가격이 정확하게 151,660원 매수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손절가 라인을 151,660원으로 잡아드린 게 뭐냐면 절대로 이 가격 밑으로 가면은 합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51,66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드린 거고 이건 뭐 차트로 끌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AS는 이 정도 짧게 마치고요. 사실 오늘은 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ICT 쪽이 그 자동 손절 라인이 타치가 돼가지고 제가 매도가 나간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됐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한 가지 기사가 오늘 나왔던 기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CD 라인을 중국에다 매각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삼성은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히나 중소형 쪽에서는 중소형 제품군에서는 LCD를 포기를 하고요. OLED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싸움에서 삼성과 LG의 싸움이 누가 이길 거냐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TV 쪽은 아마도 LG가 이길 거고 그리고 중소형 쪽은 삼성이 이길 거다. 근데 LG가 가는 방법은 뭐냐면 백색 OLED 기반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백색 OLED로 간다라고 한다면 OLED 기판 자체를 사용하는 게 뭘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거죠. 컬러를 구현하는 방법이 유리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플렉셔블이 완전하게 돼서 지금은 아니지만 휘어지는 정도에서는 괜찮지만은 이게 만약
만약에 그 완전히 접었다 폈다 하는 플렉셔블로 가게 된다면 백색 OLED 쪽의 그 컬러 기판은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플렉셔블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셔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가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단계인데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삼성이 가려고 하는 RGB 방식의 OLED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삼성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CD 쪽이 아니라 OLED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OLED 시장 규모를 리서치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14년도 기준으로 3억 대 정도의 판매가 예상되고요. 시장 규모는 118억 불. 118억 불 정도 되면 한 1억 불 정도가 한 1,000억이니까 몇십 조 정도 되는 시장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18년도에는 163억 불로 커진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에 OLED 시장은 약 5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반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적용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오늘 발표된 게 이제 삼성이 10인치짜리, 8인치짜리 OLED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적용하겠다. 사실 삼성이 AM OLED를 탑재를 한 태블릿 PC를 출시한 게 몇 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노트북이 가세를 한다면 OLED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그래서 분명히 2분기부터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확실하게 늘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 플렉시블입니다. 자, 지금 삼성하고 LG가 이제 플렉시블 쪽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은 기업 PC라는 걸 적용을 해서 A3 라인 가동을 위해서 월 15,000장 정도, 그리고 A2 라인을 일부 교체를 해서 8,000장, 총 24,000장 정도의 플렉시블 라인을 지금 완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월 18,000장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삼성하고 판매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10월 달에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얘네들이 LG하고 전략적으로 애플이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LG가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 중국 쪽에다가 이쪽을 확대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LTPS 방식입니다. LTPS 방식이라는 것은 단결정 실리콘을 다결정 실리콘으로 바꿔주는 거여서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높은 1000도짜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450도짜리를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걸 450도짜리를 처리하는 게 LTPS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플렉시블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앞으로 플렉시블이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기술 격차를 많이 벌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를 설명을 드린 거냐면, 지금 LCD 전체적인 지금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두 가지 키워드는, 삼성은 지금 중소형 쪽에서는 OLED에 집중을 하면서 태블릿 PC를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 플렉셔블에 대한 준비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플렉셔블의 생산 원년은 아마도 15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5년도에는 판매 대수 100만 대, 그리고 18년도에는 완전한 플렉셔블이 나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OLED가 삼성의 그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쪽에서 태블릿 PC 적용과 TV 적용의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삼성그룹의 미래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어떤 성장 엔진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워낙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지금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제하시면서 내용을 점검하시면서 IC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무방을 하든지 언제 할 때 참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제한상 이 정도에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